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지금 살고 일하고 있고, 제가 미국에 온 지 15년 됐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벤처 투자하러 와서 한 6년 정도 실리콘밸리에서 거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벤처 캐피탈 일을 하다가 제가 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저 엑싯을 하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의 그 세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벤처 캐피탈의 벤처 파트너로 조인을 해서 요즘에는 미국에 한 8개월, 한국에 4개월 이 정도 그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얘기할 내용이 이제 창업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뭐 창업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창업을 뭐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창업을 하신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그 창업하셨을 때 벤처 투자를 꼭 벤처 캐피탈에서 받으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나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 이제 VC 투자를 꼭 받으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 그 나올 수 있는 사업 모델 중에 모든 그 좋은 사업 모델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전부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사업 모델이 벤처 캐피탈 투자 대상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도 내가 펀딩을 안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어쨌거나 모든 회사, 모든 사업들이 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통 이제 X축을 시간을 놓고 Y축을 뭐 현금 흐름이라고 써놨는데 뭐 매출이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제 대부분의 사업은 보통 이렇게 가죠.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크죠. 뭐 작년에 매출 뭐 1 밀리언이었으면 올해는 뭐 3 밀리언, 내년에는 5 밀리언. 이거 좋은 회사죠. 그렇게 돈 벌면서 가면 이게 좋은 회사인데, 어떤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피터 티엘이 얘기하는 제로에서 원이 되는 사업인 거죠. 이게 여태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내는 이제 이런 사업인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 굉장히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는 동안 그 적자를 누군가가 메꿔주지 않으면은 저 뒤에 좋은 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주로 여기에 이렇게 미래에 굉장히 큰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거는 투자를 못 하냐? 이거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비즈니스의 그 기본 네이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잘 점진적이지만 저렇게 잘 성장하는 회사라는 것도 전체 이 세상에 매년 만들어지는 회사 중에 극소수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는 다 2년 안에 다 망하죠. 문 닫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100% 다 이렇게 간다라고만 그렇게 확신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사업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벤처 캐피탈의 히스토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10개를 투자하면 뭐 대여섯 개는 그냥 아무 회수 없이 그냥 다 날리고 망하고요. 나머지 한 서너 개에서 회수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두 개 대박 나는 걸로, 그러니까 큰 리턴을 가져다 주는 걸로 나머지 손실 난 걸 전부 메꾸고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은 사업으로서는 좋은데 벤처 캐피탈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런을 저희는 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두 사업 모델이 완전히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이 처음에 애플을 창업했을 때 이 친구들 법인도 안 만들고 그냥 둘이 이렇게 돈 좀 푼돈 이렇게 주변에서 모아서 시작을 해서 애플 원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법인화를 한 것은
1년 뒤에 이제 애플 2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 법인화를 했고요. 그때 마이크 머큘라라는 사람이 $250,000를 처음 투자한 그게 애플의 첫 돈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무슨 벤처 캐피탈을 뭐 펀딩을 내가 스타트업을 한다 뭐 이런 뭐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된 거죠. 어쨌든 얘네는 그 나갈 때부터 그냥 돈을 번 거죠. 처음에 회사 그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뭐 그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처음부터 돈을 벌었죠.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매출을 내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경쟁업체, 그 당시에 마이크로 컴퓨터 부문의 경쟁업체보다 IPO를 되게 늦게 했는데 그래서 더 늦게 해서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지분을 적게 손해보고 그 자금을 공모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천천히 IPO를 한 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벤처 캐피탈 펀딩을 뭐 아주 적게 받아서 그 빨리 어떤 투자를 회수해야 된다라는 그 압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잘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돈 내고 니네 제품을 쓰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든다라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뭐 굳이 그렇게 절박하게 안 받으셔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의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죠. 돈을 내는 고객이 있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옛날뿐만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절이 아니라 최근에도 펀딩 안 받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회사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그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의 그 성공적인 회사들이 벤처캐피탈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돈이 들어가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죠. 이제 저희 그 베이에리아의 대표적인 우버 14 빌리언 들어갔습니다. 14조 들어갔고요. 한국에서 모두가 쿠팡 걱정하듯이 미국에서 모두가 걱정해주는 매직립이 있죠. 매직립은 1.8밖에 안 들어갔어요. 매직립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뭐 그 매직립이 기술이 있든 없든 그게 뭐 전혀 저한테 아무 그 이익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뭐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보도되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앞에 있는 메일침프 같은 회사 별로 보도 안 되거든요. 메일침프는 조지아에 있습니다. 애틀랜타 부근에 있는데 얘네가 사실 메일침프 서비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UI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벤처캐피탈 펀딩을 안 받고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했어요. 또 여기는 제가 안 나와 있지만 그 링크드인이 한 3년 전인가요? 1.5 빌리언에 인수한 린다닷컴이라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린다라는 창업자가 그분이 부인이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둘 다 그 프로그래머인데 그냥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런 걸 만들어서 첫 펀딩을 2007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95년에 만들어서 12년 동안은 남의 돈 안 받고 그냥 사업하다가 2007년에 규모를 확 키우려고 처음 VC 머니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돈을 안 받고 벤처캐피탈 돈이 안 들어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와 오늘로 딱 이렇게 자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비교를 하면은 환경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VC 펀딩을 할 때는 그 당시엔 벤처캐피탈 펀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멀티 빌리언 펀드들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펀딩 규모를 보면 퀀텀 코퍼레이션도 나름 꽤 이 역사의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게 300만 불 들어갔죠. 물론 저게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지금 한 50, 60 밀리언 정도 뭐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표에서 보면은 50, 60 밀리언은 사실 장난하는 거죠. 여기 지금 14 빌리언이 들어가서도 아직 비상장인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펀딩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 그래프에 그냥 뭐 숫자를 자세히 안 보셔도 이 그래프 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벤처캐피탈 펀드가 워낙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돈이 꼭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금이 너무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좀 악영향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모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자금이 더 많은 회사가 제품을 더 빨리 내놓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옛날 저렇게 70년대, 80년대보다는 지금은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벤처캐피탈 자금의 중요성이,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창업하시는 쪽에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받는 데 있어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자를 받을 때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 돈만 들어오면은 그거 내가 그냥 쓰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게 뭐가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여기서 미혼이신 분, 기혼이 대다수시군요. 왜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 돈 보고 하라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근데 보기는 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쨌든 뭐 성격들 제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외모도 보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혼해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또 중요도도 다 다르고, 그게 또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중요해라고 해도 상대방이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결혼해서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금전적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성격을 여기까지는 좀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컴프로마이즈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 반대로 또 외모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요. 네. 아니, 그거는 그냥 뭐 기본으로 생각해서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때 이 상대를 만났을 때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이게 변하죠. 그래서 VC도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시장도 볼 수 있고요, 팀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제품도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은 어느 나라 벤처캐피탈한테 가든 나는 팀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결혼을 성격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굉장히 이제 텍스트북 앤서인데요. 보면은 그 부분이, 이것도 아까 결혼의 그 성격, 돈, 외모 이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회사마다, 보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어떤 회사는 팀이 너무 좋은 것 같으면은 제품이나 시장은 약간 그래도 이 정도 팀이면은 더 나은 거 만들어내고 또 다른 시장에 가서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팀은 그냥 이렇게 쏘쏘인데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 그래서 뭐 우리가 팀을 너무 좀 별로란 게 우리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것도 다 다른데, 제가 그냥 우리가 이제 전부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이랑 미국이랑을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VC들은 확실히 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중요성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제가 한국 VC 이렇게 레프리젠트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국이랑 일하면서 또 과거에 일했던 그런 경험으로 보면은 팀보다는 조금 더 제품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볼 때. 물론 그 이제 표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든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아까 우버 같은 회사가 1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4조가 들어가고도 아직 비상장이고 언제 IPO를 정확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그리고 우버도 지금 사업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한 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호흡이 굉장히 긴 거죠. 10년 동안 14조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 돈이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모르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시장 규모와 그 자본 시장의 규모고요. 한국은 보시면 한국 내에서의 자금만으로 1,000억 조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벤처 캐피탈 머니로 보면은 실링이 한 20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마라톤을 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임기응변력, 뭐 resilience, 뭐 그 resiliency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단거리를 뛴다라 그러면 이거는 뭐 중간에 한번 넘어지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스타트업 하는 게 조금 회수, 창업부터 회수까지가 조금 더 단거리에 가까운 어쩔 수 없는 그것은 벤처 캐피탈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VC 입장에서는 역시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팀은 뭐 이렇게 피벗하고 뭐 피벗 한번 하고 뭐 모델 바꾸면 그거 그냥 문 닫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잘 받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들도 여기에도 이 기타도 마이너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펀딩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펀딩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또 어떤 벤처 캐피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별로 부족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투자를 받으실 때 어떤 투자 조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다 들을만 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그 투자를 받을 때 이제 리드 인베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리드 인베스터가 보통 텀시트라는 거를 내요. 이 텀시트는 legally binding한 다큐멘트는 아니고 그러나 사인을 하면 대부분 업계의 레퓨테이션 때문에 대부분 다 사인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텀시트이 보통 한 두세 장이거든요. 이렇게 그 두세 장짜리를 주는데 뭐 잡다한 플레인 잉글리시가 아닌 것도 있고 뭐 좀 플레인 잉글리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제가 창업자 입장에서 아주 그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만 몇 개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이낸싱 스트럭처가 기업 가치 얼마에 내가 얼마 넣고 네가 나머지 얼마를 모아오면 이 정도 기업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보통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내 돈 투자 라운드 돈이 들어가기 전에 니네 회사 가치를 얼마로 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자금이 얼마 들어가면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그 자금 얼마 들어가는 것 중에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모아와서 채워 넣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드 인베스터 말고 다른 투자자를 못 모아오면은 텀시트의 조건에 의하면 그 딜은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 뭐 마이너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냥 투자 자금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 기업 가치 얼마고 거기에 자금 들어가면 그게 프리머니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인플로이 스톡 옵션 풀을 여기 보통 이제 특히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 15 to 20% 정도 되게는 계속 리프레시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초기 스타트업은 좋은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인플로이 스톡 옵션 풀을 프리머니에서 늘려놓고 밸류에이션을 했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돈 들어온 다음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하면은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다일루션은 안 생기니까 더 좋고 여기서 하면은 그 매니지먼트 팀에 좋은데 결국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결국 다 소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식 단가나 뭐 이런 거 무슨 뭐 액면가, 배수 이런 거 배수라는 말 자체는 미국에서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뭐 주식이 한 주 발행돼 있으면 그냥 한 주가 가격이 600만 불인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럼 그냥 밸류에이션을 정하면 그거를 그때 정관에 나와 있는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면 이제 주식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단가에 맞춰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투자를 받았다. 근데 보통 벤처 캐피탈들은 그 preferred share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로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 좀 법이 다른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간에 복수의 투자자가 있을 때는 투자자들 간에는 어떻게 회수를 하고 그 회수하는 투자자들과 창업자 및 임직원들, 그 스톡옵션도 결국 뭐 창업자 같은 보통 주식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liquidation preference라는 그 preferred share 우선주주의 투자 그 우선 회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건데, 저는 이걸 쓴 사람이 잘 이 VC 이 투자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알아도 어떤 뭐 이렇게 선정적인 이 기사와 사진을 써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클릭을 높이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liquidation preference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시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불공평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상의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50 밀리언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로 A, B, C 라운드가 있었는데 각각 10, 15, 25 밀리언을 펀딩을 받아서 토tal 그 펀딩 어마운트가 50 밀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우선주의 회수 우선권 순위는 CBA, 즉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원금의 한 배까지 원금을 회수해 가야만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이런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를 제외하고 스톡 옵션까지 전부 행사됐다라고 가정하고, 그게 이제 fully diluted basis의 캡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구성표를 모두가 다 그 이론적으로 발행 가능한 모든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분표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임직원이 40% 갖고 있고 A, B, C 투자자가 각자 15, 20, 25%씩 갖고 있어요. 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예요. 다시 요건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회사가 45 밀리언에 매각이 됐어요. 돈이 50 밀리언이 들어갔는데 45 밀리언에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좋은 그 엑시트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 45 밀리언이 어쨌든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로가 되는 것보단 낫죠.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회사를 넘겨주고. 그게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의 최우선 순위를 가진 시리즈 C 인베스터한테 먼저 갑니다. 25 밀리언이 이 사람이 다 가져요. 이 사람이 25 밀 가져갈 때까지는 다른 누구도 돈을 못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 양동이가 다 찼는데 물이 떨어져서요. 아직 물은 45 밀리언만큼 있으니까 넘쳐나겠죠. 그 넘쳐나는 거를 시리즈 B 인베스터가 그 다음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리즈 B는 15 밀 넣었으니까 그럼 15 가져가죠. 이 두 양동이에 물이 꽉 찼어요. 물이 아직도 좀 남았나요? 5 밀리언 남았죠. 그럼 그 물이 넘쳐서 그 다음에 시리즈 A 인베스터한테 가요. 그래서 시리즈 A 인베스터는 원래는 10 밀리언 넣었으니까 10을 가져가야 원금 회수가 되는 건데, 앞에 우선순위를 가진 BC 인베스터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자기는 5 밀리언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제 맨 뒤에 우선권이 없는 보통주들, 임직원은 가져가실 게 없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왜 보통은 이렇게 이게 라운드가 우여곡절이 회사가 있으면은 저거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중 라운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라운드에 들어온 인베스터가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의 우선권을 항상 가지는 게 보통이에요. 이제 회사가 뭐 밸류에이션이 중간에 한번 다운 라운드를 심하게 했다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 다시 리셋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상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레이터 스테이지 라운드에 들어온 회사 그 벤처 캐피탈들이 회수 우선권을 더 먼저 갖습니다. 요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네. 그러면 왜 시리즈 A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리즈 A에 투자를 하면은 네네. 보통 저기 나중에 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금을. 그렇죠. 그러면 시리즈 A를 투자를 왜 그렇게 일찍 먼저 하는 네, 건지. 그거를 제가 두 슬라이드 뒤에 답을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이게 더블 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행사해서 그 우선권을 행사해서 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지분율대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일단 원금 가져가고 나머지를 지분율대로 나누자는 안 돼요. 물론 요 중간에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가 participating, non-participating 그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participation rights라는 건데, 그거 원금을 가져가고 원금이 원X에 대한, 그러니까 원금만큼은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인데 participating 한다라는 거는 남은 현금을 내가 원금 2배가 찰 때까지는 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전체 메커니즘 이해하시는 데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딥이 아니에요. 내가 원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자가 아니라 이걸 행사하든지 지분대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같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 언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엑싯이 됐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이게 산수가 어느 정도에 명확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50 밀리언이 들어갔는데 28 밀리언의 회사가 팔렸어요. 그러면 아까 그 양동에 물 차는 순서대로 하면 요번에는 시리즈 B 투자자도 자기 돈 거의 못 가져가죠. 그냥 15 밀리언 넣었는데 3 밀리언만 가져가게 되니까요. 시리즈 C만 온 거. 자, 그러면 들어간 캐시 어마운트보다 조금 더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55 밀리언 되면은 이 경우에도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보다는 시리즈 A, B, C 인베스터는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행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나 지분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대로 나누면 얘네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를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행사를 하면은 나머지 이제 5 밀리언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non-participating, 그러니까 원금만 가져가고 없는 그 더 참여 못하는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5 밀리언은 임직원한테 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2천억 원에 팔았어요. 200 밀리언의 회사가 M&A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를 행사를 하면 얘네는 50 밀리언만 가져가야 돼요. 남는 돈에 대해서는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행사하는 순간에. 근데 그러면은 시리즈 A, B, C 인베스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를 행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럼 지분율대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프레퍼런스고 뭐고 다 없이 그냥 여기 지분율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직원한테 무려 80 밀리언이 가게 되죠. 지분율대로 나누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애쿠지션이 굉장히 이게 회사가 엑싯 리퀴디티 이벤트에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 돼버리면 저런 회수 우선권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주나 우선주나 그때는 가치가 똑같아져요. 굉장히 높아지면은. 그러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가 언제 우선주주의 이익을 좀 보장을 해주느냐. 이게 애매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간 돈과 그 밸류에이션이랑 이런 거 대비 전체 엑싯 금액으로 보면은 이건 그냥 투자자들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익인지가 그냥 숫자로 쉽게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잘 되면 그냥 모두가 해피하게 지분율대로 나누고 끝나면 되고요. 회사가 애매하게 되거나 잘 안 돼서 돈 들어간 만큼의 금액도 안 되게 회수를 할 때는 이 캐시로 에퀴티를 취득한 사람들 거를 먼저 돌려주고 창업자나 임직원의 스웨트 에퀴티는 나중에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뀐다. 즉 손해가 날 때에 최대한 캐시를 먼저 집어넣은 사람을 먼저 돌려주자라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펀딩을 받았었지만 이제 창업을 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5 밀리언, 10 밀리언이라는 돈을 개인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면 그런 돈을 갖고 내가 10 밀리언이라는 돈을 써서 운영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거기서 얻은 경험과 이런 건 나한테 쌓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캐시 밸류까지 벌면 좋지만 내가 10 밀리언이 들어왔는데 회사를 5 밀리언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지분대로 나누자고 하기는 저는 제가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잠시만요. 그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는 캐시를 집어넣고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의 다운사이드 리스크 프로텍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 먼저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왜 일찍 들어가느냐? 이게 일찍 들어가면 그 작은 돈을 넣고 지분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 사례는 제가 이게 숫자를 대충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드는데 보통 임직원 같은 경우에 돈이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맨 처음에 창업자 지분이 제일 많겠죠. 처음에 창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200 밀리언에 팔린 회사에 80 밀리언을 가져가잖아요.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에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때 하면은 내가 작은 돈으로 지분을 많이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됐을 때는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한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절대 금액이 아니라 배수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00만 불 넣었는데 그게 1000억이 됐다, 1억 불이 됐다라든가 빌리언이 같은 사람도 여기 페이스북이 캘리포니아로 올 때
돈 좀 넣어서 그거 가지고 빌리어네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하면 그게 좋고, 그러면 왜 나중에 밸류에이션 높을 때 들어오는 사람의 우선권을 먼저 보장을 해줘야 되냐?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내가 예를 들면 500 밀리언 밸류에이션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1 빌리언에 팔렸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내가 레이터 라운드에 넣으면은 돈 금액은 더 많이 넣겠지만 배수로 보면 난 그냥 1,000만 불 넣은 거 2,000만 불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시리즈 A에 일찍 넣은 사람은 100만 불 넣고 5,000만 불 가져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의 정신은 업사이드가 작은 사람은 다운사이드도 더 보장을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밸류에이션 높을 때 들어오면 이렇게 지분율대로 나누는 엑시시 됐을 때 업사이드 포텐셜이 적잖아요. 멀티플이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운사이드도 얘를 먼저 프로텍트 해주는 게 공평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 프리폴스탁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에서, 그러니까 리퀴데이션 했을 때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M&A 오퍼가 왔을 때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이사회 구성인데요. 뭐 회사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그 보통 이제 뭐 대부분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투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VP 보통은 이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벤처 캐피탈 펀딩을 받을 법인들은 상당수가 델라웨어 법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법인으로 잘 안 만들고, 그게 델라웨어라는 주는 사실 이렇게 뉴욕 그쪽 가서 이렇게 창을 구하시다 보면 진짜 존재 자체가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작은 주인데, 거기가 이렇게 회사법상의 그런 게 약간 인베스터 그 프렌들리하게 돼 있고, 거기에 워낙 판례가 많이 쌓여서 벤처 캐피탈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그 델라웨어 법인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 법인이라도 델라웨어 법인을 만든 다음에 투자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대부분의 그 이런 그 뭐 VP or higher는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디렉터나 이렇게 좀 매니저 이런 거는 대표이사가 그냥 뽑아도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보통은 이사회는 이제 보팅을 해야 되니까 홀수로 만드는 게 이상적이죠. 짝수로 해놓으면 이제 5대5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보드 멤버가 그 창업자 그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업자 그룹 뭐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경영진 둘, 벤처 캐피탈 둘, 뭐 보통 둘이 합의해서 뽑는 사회이사 1명 이런 식으로 계속 홀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리드 인베스터, 매 라운드에 리드 인베스터한테는 보드시트를 하나씩 줍니다. 보통 요구를 하죠. 그래야 이제 회사의 경영되는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볼트 시트를 가지면은 지분에 상관없이 다들 한 표 행사.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라는 거는 그냥 저 자체에 적어져 지분과는 상관없으니까 보드와 쉐어홀더 미팅은 완전히 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어홀더 그 보팅을 해야 되는 사안은 지극히 적고, 대부분의 회사의 운영은 그 보드 오브 디렉터스 사이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리드 인베스터 그 정의가 뭔가요? 50% 이상을 해야,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50% 이상을 해야 리드 인베스터. 참 그게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매 라운드에 제일 큰 돈을 내는, 큰 금액을 출자하는 사람이 보통 텀쉿을 내요. 그래서 제일 큰 돈을, 그 매 라운드에 제일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이 리드 인베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처음에 텀슛을 누군가가 하고 그 텀슛을 가지고서 다른 브리티들이랑 또 네고시에이션 하는 중에 네. 다른 후속의 그 회사를 발견한 회사가 자기가 리드 인베스터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 텀쉿을 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텀쉿은 non binding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사인했다라고 해서 그걸 안 지키면 소송을 당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 평판이 나빠질 뿐이죠. 근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텀쉿을 낼 때 보통 리드 인베스터가 텀쉿을 주면서 거기다가 그 텀쉿 오퍼가 유효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넌 쇼핑 조항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이걸 갖고 또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너 사실은 내가 이런 거 받았는데 이거 좀 더 비싸게 불러보지 뭐 이렇게를 안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는데 이제 그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서 뭐 쇼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 CEO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거 좋은 오퍼를 받았는데 이 오퍼가 지금 내가 한 사흘 안에 사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내가 쇼핑을 해서 사흘 안에 더 좋은 오퍼를 받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오퍼를 받았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걸 레버리지해서 다음 달에 또는 2주 뒤에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이거는 내 입장에서 이거 손익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내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내 회사의 실제 가치만큼은 못 받는, 안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 정도 값이야 내가 이 오퍼 안 받아도 뭐 딴 데 가서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확신하면은 별로 조건 안 좋은 걸 안 받는 거고요. 그냥 대부분 다 내가 생각했던 정도 어느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은 뭐 대부분은 하죠. 근데 그 경우도 결국은 이사회에 갖고 와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서 텀시트를 받으면 텀시트를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안 주기 때문에 그 텀시트 낸 인베스터가요. 보통은 이제 전화로 이제 보드 멤버들한테 막 전화를 하죠. 대표가 야, 오늘 이런 거 해서 보드 컨퍼런스 콜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럼 보내주죠.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보드에서 이렇게 해서 전화로 의결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거 의결할 때 보통 미국의 그 벤처 펀딩 받은 그 스타트업의 이사회는 대부분 다 그 회사의 제너럴 카운슬, 그 로펌의 변호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참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기록에 남겨서 이제 유효하게 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취직하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그것도. 자, 보통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사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회사에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손해인데 쟤네 펀드의 이익이야. 그래서 그거를 회사 이사회에서 주장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 걱정을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fiduciary duty, fiduciary obligation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board of director, 어떤 회사의 board of director는 그 회사의 best interest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사에는 이게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무자르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선이 그렇게 잘 안 그어지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회사에는 A가 이익인데 그 보드 멤버인 인베스터한테는 B가 이익이기 때문에 보드에서 B로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억울하게 그냥 절로 가야 되냐. 그렇게 미국에선 잘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fiduciary obligation이라는 저 법률적 책임은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보드에 들어갈 때는 우리 펀드가 출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펀드가 투자를 해서 내가 보드 멤버로 들어가는 거지만 보드 오브 디렉터스로서의 나의 책임은 personal liability예요. 그것은 내 개인이 민사소송을 당하는 법률적 조항이지 내 펀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는 나 개인인 거예요. 내 펀드를 대표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보드 멤버인데 저게 우리 펀드에는 저렇게 되면은 손해인 것 같은데 그걸 의결하자 그래야지. 그러면 그게 이사회 의사록이 남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회사엔 손해인데 우리 펀드의 이익인 게 명확한 건이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투자자나 다른 주주,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이사회 의사록을 가지고 저를 소송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면 그게 그렇게 명확할 때는 소송을 제가 집니다. 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이 물어내야 돼요. 제 펀드가 그걸 물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대표해서 들어갔지만 그 보드 오브 디렉터인 개인은 그 펀드의 이해를 100% 대변하기에 어려운 이런 법률적 규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벤처 캐피탈 그 파트너가 보드의 멤버로 들어갈 때는 D&O 인슈런스, 디렉터 앤 오피서 인슈런스인데요. 그게 혹시나 어떻게 돼서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을 이렇게 부담해주는 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 D&O 인슈런스를 보통 듭니다. 이걸 할 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착 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레퓨테이션을 걱정해서 대부분 애매할 때 대놓고 자기 그 벤처 캐피탈의 이익을 추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이게 어차피 뭐 이 테크 인더스트리라는 게 굉장히 좁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야, 뭐 어디 펀드를 받았는데 그 파트너 누구 와서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뭐 자기 이익만 챙기되 뭐 이렇게 되면 설사 소송해서 저게 안 됐어도 그 파트너가 보드에 들어오는 거를 꺼리겠죠. 다른 저 스타트업들이 펀딩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고 싶으면 벤처 캐피탈도 저렇게 그 회사의 손해인데 자기 펀드의 이익인 결정을 하지는 않겠죠. 이사회 멤버로서. 근데 제가 그 변호사 친구한테 예전에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러 2003년에 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컨셉을 100%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fiduciary duty에 대한 거는 당시 로스쿨 나와서 저희 그 회사에 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지금 구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게 법대 그 로스쿨 나온 친구니까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게 굉장히 전횡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 뭐 여기도 이제 좀 독과점에 해당되는 뭐죠, 뭐 이제 앤드루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할 때 그런 시절에는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막 그렇게 지금 약간 뭐 한국에서 하듯이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전체 오너의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소액 주주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게 법적으로 좀 잘 정립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보통 이제 시드 라운드 할 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Convertible Promissory Note. 이게 보통 Promissory Convertible Note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SAFE라는 게 있죠. 저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고 이거는 정말 Y 컴비네이터의 변호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Convertible Note랑 저 SAFE는 딱 한 가지 빼놓고는 작동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일종의 사채 같은 그냥 문서를 하나 하고요. 그게 뭐 어그리먼트든 이제 노트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걸 하고 이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없고 그냥 내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 돈이 다음 라운드에 이게 시드면은 시리즈 A 라운드의 주식으로 컨버트 될 수 있는데 그 컨버트 되는 거는 다음 라운드에 이 밸류에이션에 따른다. 큰 틀에서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넣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하려니까 뭐 지금 그럼 이거 주식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지? 그게 지금 좀 약간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럼 다음 라운드가 되는 거에 따라서 나도 그냥 거기 같이 갈게라고 하는 거죠. 이 컨버러블 노트나 세이프라는 것은. 근데 보통은 약간의 프리미엄을 줍니다. 이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지금 시드를 했는데 이 회사가 6개월 뒤에 펀딩을 받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그 잘 된 게 내가 준 돈 덕분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먼저 들어간 거에 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보통 이 캡트, 언캡트 얘기가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실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내가 30만 불 넣었는데 밸류에이션이 나는 아무리 니네가 에퀴리 라운드를 할 때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높아져도 나는 5 밀리언에 실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운드가 회사가 잘 돼서 10 밀리언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에 펀딩을 해도 나는 이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5 밀리언에서 캡이 되기 때문에 반값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좋고 나쁘게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럼 뭐 싸게 들어가니까 좋겠구나 그런데 또 그런 컨버러블 노트가 많이 이렇게 발행이 돼 있으면은 그 다음 라운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만큼의 지분을 뭐 겨우 석 달 먼저 6개월 먼저 넣었다고 저만큼 지분을 갖고 우리 반값에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이걸 무조건 내가 뭐 캡을 이렇게 나한테 지금 봤을 때 유리하게 문서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또 회사의 밸류 높아지는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요. 이 컨셉은 주로 시드 라운드나 브리지 파이낸싱에 많이 사용합니다. 브리지 파이낸싱이라는 게 회사가 이제 가다가 다음 에퀴리 라운드를 하기에는 그 마일스톤을 다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 주주들이 한
원래 다음에 필요한 거는 한 20 밀리언이 필요한데요. 5 밀리언만 우리가 일단 대자. 그래야 그 마일스톤 달성하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역시 얘네의 목표는 그 다음 마일스톤을 달성해서 30 밀리언 에쿼리 라운드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라운드가 되면은 그 밸류에이션에 그냥 이게 전환되는 걸로 하자. 이 컨셉으로 많이 했었고요. 15년 전, 10년 전 이때는 사실은 세이프라는 게 없을 때니까 그때는 컨버러블 노트는 대부분의 이렇게 브리지 파이낸싱을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컨버러블 노트랑 세이프의 가장 큰 차이는 부채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컨버러블 노트는 이거는 법상 부채입니다. 이 노트는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세이프는 이게 그 부채가 아닙니다. 장부상의 부채로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채가 아닌데 결국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컨버러블 노트를 해가지고 저걸 무슨 그러면 뭐 한국처럼 뭐 창업자나 뭐 대표이사한테 뭘 내놓으라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식회사가 돈이 떨어져서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 그냥 세이프든 컨버러블 노트든 뭐 장부상의 부채였든 아니었든 상관도 없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자, 그럼 이제 기초 지식을 다 쌓았으니까 펀딩을 하러 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VC를 어떻게 찾아갈 거며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VC한테. 그러면 그런 VC를 만났는데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하면서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연애 결혼 어날러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 예, 거의 다 한국에서 나오셨구나.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그룹 미팅도 하고 우리가 대학교 때 뭐 소개팅도 하고요. 뭐 좀 더 급해지면 선도 보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많이 만나야죠. 아니 그렇죠? 많이 만나야 뭐 제가 뭐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뭐 결혼할 여자를 그래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많이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이게 똑같아요. 벤처 캐피탈이랑 저걸 하는 것도 무슨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 있으면 무조건 다 나가시고 뭐 벤처 캐피탈에 이렇게 펀딩 피치를 하러도 가시고 또 뭐 이게 아는 벤처 캐피탈하면 캐주얼하게 차 한 잔 뭐 한 30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시고 어쨌든 최대한 많은 벤처 캐피탈을 만나시면은 좋아요. 이걸 꽤 만나시는 게 왼쪽 사진이 무슨 광경일까요, 저게? 네, 맞선 보는 사이죠. 오른쪽은 뭐 다 아시는. 그래서 맞선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죠. 저는 사실 선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선 많이 본 친구 얘기를 들으면 맞선이라는 게 그 프로토콜이 그 업계 프로토콜이 이렇게 뭐 한 번 만난 다음에 한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만나고는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맞선은 기본적으로 결혼이 전제로 된 만남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내가 그래 우리 좀 알고 한 6개월 사귀어 봅시다 뭐 이런 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요 영화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오래 친구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 얘를 내가 사랑하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실 맞선 보듯이 벤처 캐피탈을 만나러 가시고 저희한테도 오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에 제일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창업을 해본 그 마음에서 보면은 이 창업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보여줄 게 없는데 요 목표만 달성을 해갖고 가면은 훨씬 더 좋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요것만 더 달성하면 더 좋게 보여.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가서 만나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벌어지는 일은 돈 떨어질 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선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가서는 어쨌든 두세 번 미팅 안에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떨어지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회사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VC를 만날 때 돈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든지 펀딩을 할 때는 그 스테이지를 거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혼이 급해 결혼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까지 꼭 그때 가서 선 보면 되지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 전에 벤처 캐피탈을 더 많이 만나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짠 하고 나타나서 벤처 캐피탈을 놀라게 해주면 돈을 막 투자를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다시 연애 어널러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이거 좀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저는 제가 남자니까 이제 여자 그 마음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학생인데 뭐 나중에 진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 여자들이 더 좋아하겠지. 뭐 아니면 지금 직장인데 내가 지금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또는 뭐 내가 지금은 차가 엑센트인데 내가 BMW를 사면 뭐 여자들이 좋아하겠지. 뭐 온갖 뭐 그런 그 상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좋아할 여자는 내가 뭐 BMW가 없어도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20 넘으면 사람의 성정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미숙하든 성숙했던 간에 그러면은 최대한 일찍 벤처캐피탈을 만나고 벤처캐피탈도 이런데 저희 지금 3개월 안에 펀딩 클로징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저희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창업자 팀도 여러 번 보고 저희도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일찍 만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질문이 한 가지. 네. 그 아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뭐 준비되면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성 같은 경우에는 네. 조건을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품이 됐냐, 팀이 괜찮냐, 뭐 유저들은 어느 정도 확보했냐,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주로 지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초기에 내가 이거 배가 저기로 가기로 했는데 섬은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너 딴 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결국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몸에 좋은 약은 뭐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처음에 가능하면은 VC는 나랑은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창업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스크리닝 그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죠? 메리 미커는 뭐 이제 매년 한 번씩 클라이너 퍼킨스에서 그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 써주시는 훌륭하신 분이죠. 예, 점점 보고서가 두꺼워져서 요즘에 이렇게 읽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숙제 비슷하게 좀 안 열어보게 되는 이런 거기도 한데 그 벤처 캐피탈은 특징이 이 파트너들 유명한 파트너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 펌의 웹사이트 가보시면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저거 누르시면 실제로 그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하면 되느냐? 연락을 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이런 경우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프레드 윌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라고 뉴욕에 있는 펀드 있는데 그 프레드 윌슨 굉장히 거기 저 매니징 파트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블로그가 있거든요. AVC라는 게 있는데요. 그 뉴스레터는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어쨌든 그 자기한테 사업 계획서 너무 많이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 자기는 최대한 다 읽어보는데 너무 다 똑같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만 보니까 좀 지루한데 뭐 좀 다른 포맷으로 뭐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추천한 게 너의 사업을 5분 동안 네가 설명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면 어떻겠니? 뭐 이런 걸 자기 블로그에 한 지난주엔가 썼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한 이제 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VC 만나는 그거는. 왜냐하면 펀딩 한 번이나 두 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대충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뭐 제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그럼 처음 갈 때 그게 말씀드린 게 그게 맞아요. 물론 커스터머 트랙션이 있는 것만큼 벤처 캐피탈한테 가서 얘기할 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트랙션이 있는 서비스를 하시면 앞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첫 슬라이드에 트랙션을 넣으세요. 그냥. 이게 한국 프레젠테이션이 제가 볼 때 항상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국 문화나 이 교육 방식이 좀 뭐라 그러죠? 그 미괄식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서론이 막 길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사업을 했고 내가 이런 기회를 봐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트랙션이 맨 뒤에 나와요. 근데 미국은 그냥 트랙션부터 앞에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앞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트랙션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완전 초기에 커스터머 트랙션이 그렇게 VC가 트랙션 하나 보고 투자해야지라고 결정할 만큼의 트랙션이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완전 초기에 내가 첫 펀딩 받으러 나간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제가 아까 그 무슨 좋은 자동차 예를 든 게 그게 내 마음속에만 중요하지 투자자한테는 내가 이렇게 환상 가진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네. 제 영화를 기억해 보면은 첫인상이 되게 안 좋아서 네네. 여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네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비슷한 상황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많이 만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인데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벤처들이 보기 쟤네들은 준비도 안 되는데 오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IT 벤처 사회도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나쁜 선입견들이 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막상 준비가 되고 제품이 돼도 그 나중에 오버컴 해야 되는 선입견이 너무 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가든 늦게 가든 그게 이제 다 그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 건데 저는 왜 먼저 가는 쪽을 또 캐주얼하게라도 일찍 만나라는 얘기를 그쪽을 제가 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봤더니 별로였어요. 근데 별로였던 게 쟤는 안 되겠네의 별로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하는 게 그 팀에 대해서 실제로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무슨 트랙션을 갖고 와도 투자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거는 그 팀에 대해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스닝을 잘 안 하는 창업자는 제가 되게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싶어요. 그 리스닝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학생으로 치면 뭐 하나는 100점 맞는 애인데 나머지가 막 60점, 70점 이제 이런 회사들이에요. 스타트업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스타트업이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저걸 100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금을 넣고 이렇게 도와주면 나머지도 8, 90점 되겠지. 근데 우리는 승부는 저 100점짜리 과목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길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구나. 니네는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좀 그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 좀 인시큐어한 창업자들은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그런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그 부족한 게 뻔한데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하고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래요. 그게 참 저희가 부족한데 이제 그걸 개선할 계획을 방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막 우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랑 한 두세 번 미팅하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지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자꾸 그렇게 평평하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같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첫인상이 적은데요. 많은 경우에 처음에 봤을 때 사업 모델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실 때 사업 모델이 증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숫자로. 그러면은 제가 투자자면 어떻게 내가 그때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거를 투자 검토를 하겠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팀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경우가 아니고 어떤 그 시장이나 사업에 대한 거는 시장이나 제품에 대한 거는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벤처캐피탈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벤처캐피탈의 수많은 역사는 그 잘못 판단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시콰이어 캐피탈의 그 돈 밸런타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파운딩 파트너인데 그 사람도 스티브 잡스가 왔을 때 무슨 이런 지저분하게 옷 입고 냄새나는 녀석이 와서 그 투자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저희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다라고 그 아마 시콰이어가 그래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그 자기네가 투자 안 해서 후회한 사례 같은 것도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갔을 때 그런 다운사이드가 있지만 그것은 극복 가능한 다운사이드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어차피 안 되면 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투자 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늦게 가서 돈 떨어질 때 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사람이 계속 악수를 두게 되거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은 아니고 한 달 전에 한국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세마 트랜스링크 펀드에 찾아온 거는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좀 뭐 사업 모델이 이게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걸 저희가 투자를 그때 안 했다가 그 뒤에 다시 찾아가서 저희 쪽에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지금까지 잘 운영했고 시장이 이게 있는 모양이네. 어느 정도 증명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15억을 최근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가 일찍부터 VC랑 만나고 하는 거에 프로가 콘을 아웃웨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터널 비전이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뻑을 안 가면 창업을 못 합니다. 그게 힘들거든요. 창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뻑이 돼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누구가 거기다 이게 좀 찬물을 좀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그 레퍼럴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잡을 찾을 때도 그렇고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그 레퍼럴이 제일 그 양쪽이 서로 편하고 그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직급을 겨냥을 해서 갈까? 요 벤처캐피탈 직급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직급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이제 파트너 레벨이 있고요. 파트너가 대부분 벤처캐피탈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코퍼레이션 형태가 아니라 LLC 형태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형식만 있어서 이게 돈 들어오는 거는 전부 비용 쓰고 나머지는 이게 pass-through entity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이렇게 그냥 그 파트너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게 이제 법무법인들은 LLP를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돼 있고 이거는 컴퍼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트너는 뭐가 파트너냐면 carry를 가져가는 겁니다. carry라는 건 carried interest를 보통 carry라 그러는데 벤처 캐피탈 펀드가 이제 다른 기관들이 돈을 출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면 그거의 보통 80%는 원래 펀드에 출자해 준 사람한테 가져가고 20%는 벤처 캐피탈 이 벤처 캐피탈 펀드에 남습니다. 그럼 그 20%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파트너들끼리 나눠 가져요. 그래서 파트너라 하면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캐피탈 투자를 잘해서 캐피탈 게인이 났을 때 그거를 원래 그 파트너십에서 계약된 그 조건대로 자기가 분배받는 그런 사람들이 파트너예요. 그럼 이때 이제 프린시펄이라는 레벨이고 이거는 파트너 캐리는 안 받는데 나이나 경력이나 어떤 이 펌의 중요도로 봤을 때 파트너에 가까운 이런 사람은 프린시펄이라고 하는데 이 직급은 조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제 맨 밑에 이제 그 associate or analyst라고 이거 펌마다 다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 많아요. 뭐 대학교 졸업하고 곧장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졸업하고 한 1, 2년 있다 오는 친구도 이게 경력이 좀 일천합니다. 이게 경력이 일천해서 그래서 그 VC는 대부분 파트너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밑에서 뭐를 조사해서 이런 거 합시다라고 올리면 파트너가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야, 너 이쪽 좀 조사해봐 그러면은 밑에다가 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밑으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소시에이트나 애널리스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트너가 어떤 인더스트리 좀 조사해봐 그러면 이제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내 경쟁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투자 관심 있는 것처럼 저는 VC는 NDA 사인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장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내 경쟁업체에 투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트너급 레벨의 레퍼럴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뭐 어떤 VC를 찾아가도 다 똑같은 거냐라고 하면은 VC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반도체 투자하는 VC한테 가서 소프트웨어 회사 투자해달라 그러면 걔는 맨날 반도체만 투자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 왜 하겠어요? 또는 헬스케어 하는 쪽 그렇고 그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좁혀도 회사마다 좀 이런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 쪽 특성이 강한 비즈니스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고 그런 거는 아예 안 한다고 그러는 펀드도 있거든요. 컨텐츠에는 우리는 아예 투자 안 합니다라고 또 게임 쪽에 좀 많이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우리는 게임은 안 한다라고 하는 펀드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VC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VC들이 보통 펀드를 이렇게 그 10년 연한인데요. VC 펀드가 보통 초기 3년에 신규 투자를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그 뒤에 펀드 결성했다라는 뉴스가 없으면
그러면 얘네는 새 펀드 만드는데 좀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투자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VC들의 좋아하는 투자 분야는 어떤 VC나 웹사이트만 있으면 가서 포트폴리오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면서 쭉 천천히 보시다 보면 아, 얘네는 주로 이런 데 투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펀드레이징 뉴스 같은 것도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창업자가 항상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 VC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VC를 이제 만날 때 뭐 에어비앤비가 뭐 90개인가 100개 VC한테 거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펀딩 받을 때. 이게 한 30개만 넘어가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만났는데 누구 통해서 만났는지,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요거는 실명이 나오니까 나중에 저 비디오에는 좀 이게 블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펀드마다 쫙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초록색 돼 있는 거는 아직 살아있는 벤처 캐피탈인 거예요. 저희가 시리즈 B 펀딩 할 때 타겟 인베스터 리스트였는데 이게 한 100개인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VC 리스트가 있고 non VC 리스트가 있어서 non VC 리스트는 제가 했던 게 에듀케이션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무슨 맥그로 힐, 뭐 피어슨 이런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퍼블리싱 회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굴 만났는데 우리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분야가 좀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게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고 뭐 그 다음에 만나서 다음 스텝은 뭐였고 이런 거를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VC 그 레퍼럴이라는 게 경영진의 누굴 통해서 왔는지를 나중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게. 그래서 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분명히 그 VC의 파트너를 지난 3개월 전에 가서 만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 어소시에이트가 우리한테 또 연락해서 우리 투자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것도 또 모르고 또 통화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최대한 그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이렇게 체계적인 CRM 소프트웨어 같은 거가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이 작아서 누가 이걸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 그래도 만났어요. 아,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투자해 주실래요? 네. 아, 이거 좀 시장이. 아, 제가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이 테크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가 그 스타트업 업계에 벤처 캐피탈 9년 지금 창업해서 한 8년 이렇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거는 이 스타트업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세상 전체로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해하고 노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게 돈을 벌 때 헤드 카운트가 작은 시장이죠, 그 자체로는. 스타트업한테서 뜯으면 되죠. 네. 근데 스타트업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필요는 큰데 돈이 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 약간 오버킬인 것 같고요. 그 엑셀로 하셔도 되고 만들려면 제가 볼 때 텍 스타트업에 엔지니어 한 명이 한 3, 4일 만에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만나셨습니다. 관리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 창업자들이 그 착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건 착각을 하고 싶어서 착각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연애 어날러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때 소개팅을 했어요. 이 여성분이 또는 이 남성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뭘까요? 연락이 온다. 아니 뭐 연락은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애프터. 네? 그렇죠. 애프터가 있어야죠. 다음 약속이 잡히면 쌍방이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쌍방이라는 말이 그런 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한 경우는 펀딩은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내 쪽에 그 욕구는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쨌든 애프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애프터는 여러 가지 형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예를 들면 저 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그 셀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막 그 여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막 어머니가 받으면 막 끊고 이런 거의 무슨 이 고전 소설에 나오는 막 그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막 그 당시에는 요즘은 너무 그 뭐
카톡만 해도 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다 표시가 되니까 이게 그 어떻게 위안을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막 마음에 위안을 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얘가 뭐 진짜 바쁜가 보다 내지는 왜 이렇게 엄마가 받으시지 뭐 이런 그러면 내 마음은 일단 편안하지 않습니까? 걔가 나를 찬 거는 아니고 뭐 이 생각보다 VC들이 노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요. 뭐 노는 누구나 다 싫어하죠. 우리도 웬만하면 노를. 근데 VC가 업의 본질로 보면 갑인데 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벤처캐피탈로 먼저 투자를 하다가 창업을 해서 펀딩을 받으러 제가 아는 VC 친구들한테 간 거니까 그런 친구들이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도 되잖아요. 뭐 벌써 보드에서 막 그 험한 꼴도 보고 좋은 일도 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6년을 같이 알고 투자를 하고 보드 미팅에서 막 같이 하고 이랬어도 또 노를 또 하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노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자는 가서 야, 니네 이거 안 되라고 해주는 VC를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줄 거면 처음에 차줘야지 괜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막 한두 달 고민하게 만들고 차면 더 나아요. 뭐 연애 연할수록 어장 관리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VC가 노를 직접 얘기 안 하는 근데 완전히 아니면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경우는 얘가 또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하시하게 얘기를 하면 짜증나서 다음에 우리한테 펀딩 안 받을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어장 관리 개념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노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VC 파트너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 노라고 할 때 보통 노라고 얘기를 하려면 VC 입장에서도 왜 노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나한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이 사람 눈에 이게 이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내가 뭘 잘못 봤나라고 해서 내가 나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노라고 한번 해주면. 근데 이제 야 나는 너 무능해서 이거 못 만들 것 같다 이렇게는 정말 얘기 안 하죠. 아무리 강심장인 VC라도 그런 경우 이제 보통 흔히 되는 뭐 핑계가 있습니다. 뭐 조금 뭐 트랙션이 더 나온 다음에 보자든지 뭐 우리가 이게 좀 잘 투자 안 하는 분야라든지 뭐 그런 물론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이 서울인데 뭐 주로 이제 서울에 사는 이성과 교제를 하고 싶죠. 근데 부산에 사는 이성을 만났는데 제가 반했어요. 그럼 부산 안 가겠습니까? KTX 타고 가죠. 그러니까 결국 VC의 그런 핑계라는 거는 상당 부분은 그냥 좀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서로 불쾌하지 않은 익스큐즈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건 좋은 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야 다음에 이런저런 걸 더 준비해서 한 번 더 보자 또는 우리 파트너십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해봐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넘버원은 내가 파트너인데 이제 다른 파트너들한테 와서 발표해봐 이거는 난 니네 회사 마음에 드니까 한번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나 보자 뭐 약간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트너십에 오라는 거는 아닌데 야 다음에 이거를 좀 준비해 갖고 와봐라. 오늘 그 숫자를 네가 좀 갖고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이건 아니지만 우리 펀드에선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엔젤 인베스터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해봐. 이 경우도 관심은 있는데 그건 진짜로 액면 그대로 믿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아무리 사소한 애프터의 형태라도 잡히면은 그거는 괜찮게 된 거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다른 골목이면은 그냥 그 펀드는 일단은 지금 타겟에서 좀 빨리 제외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좋은 사업이라고 전부 다 VC 펀더블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VC 투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펀딩 받아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회사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펀딩 받기 위한 사업 모델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할 때 도대체 내한테 어떤 제한과 간섭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숙제 잘 하셔서 VC 찾아가실 때부터 좀 성공 확률을 높이고 찾아가시고
VC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정을 잘 기록을 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지막 제 소개입니다. 저는 연대 전기공학과 나왔고요. 삼성에서 일하다가 한국 KTB 그 벤처캐피탈에서 일을 투자를 4년 동안 하다가 2003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KTB 벤처스의 이게 미국 법인입니다. KTB의 여기서 제가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미국에서 6년 동안 투자할 때 투자 실적은 꽤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브라이트스톰이라는 온라인 교육회사 창업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세마 트랜스링크의 벤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질문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셔서 좀 길어졌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기 먼저. 파트너들이 보통 자기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기관에서 오고 파트너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VC 펀드를 만들 때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를 넣습니다. 그 펀드에. 그렇기 때문에 그 펀드 돈이 들어갈 때는 그냥 내 개인이 출자한 그 펀드의 그 지분만큼은 내가 투자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펀드에 출자하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결국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나도 거기다가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게 뭐 룰 오브 덤은 한 10% 뭐 그런 건데 그건 펀드가 1빌리언이면 10%도 100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선 벤처캐피탈 파트너가 되려면 자기도 또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네. 요즘 보면은 액수 같은 거를 보면은 시기도 그렇고 엔젤 투자랑 VC랑 약간 선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네. 엔젤과 VC 사이에서 생각해야 될 점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언제는 VC가 더 유리하고 언제는 엔젤 투자를 더 봐야 될지 아니면 어느 순간서부터 엔젤은 그만 고려하고 VC를 생각해야 될지 시점 같은 거에 어떻게 따로 있다고 그게 이렇게 딱 답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엔젤이라는 거는 아주 원론적인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스티븐이 뭐 창업을 해서 엑시스 하셔가지고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창업을 했는데 스티븐이랑 원래 알고 지내요. 그래서 친해요. 그래서 이거 창업했는데 조금 뭐 해줘. 그러면 스티븐이 뭐 어차피 나는 뭐 이건 껌값이니까 그러고 저한테 뭐 20만 불 이렇게 엔젤 투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엔젤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엔젤들끼리도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엔젤 클럽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엔젤 투자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각자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자산 운용에 좀 리스크가 좀 얼터너티브 에셋인 거거든요. 이 VC 펀드, VC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그거는 딱 구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잘 아는 엔젤이 없으면 그냥 곧장 VC 가는 게 물론 넘버 원은 Y 컴비네이터나 500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런 좀 명성이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뽑혀 갈 수만 있으면 그게 안 받아줘서 그렇지 사실 뽑혀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무조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엔젤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엔젤리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엔젤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회사 초기에는 좀 이렇게 해봤는데 약간 노동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엔젤이 각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클럽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이 들어가는 회사에 노력이 들어가는 건 VC 펌 가는 거나 엔젤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은 일단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VC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VC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펀드도 법적으로 어떤 이런 권리와 그런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출자해 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벤처캐피탈의 갑은 그 펀드에 출자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플레이하는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를 받았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되게 엉뚱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퓨테이션도 좀 덜 중요하고요. 벤처캐피탈보다는. 그래서 저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그다음에는 VC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엔젤을 좀 아포튜니스틱하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예. 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특허를 얼마나
공격이나 수비의 목적. 말씀하신 대로 업종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조금 저게 다른 저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컨슈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뭘 만들어 놓은 게 다 남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특허로 무슨 뭘 한다라 그래도 이게 사실 그 특허라는 게 개념에 대한 특허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뭐 특허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세부적인 거에 대한 특허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럼 첫째, 내가 구현해 놓은 게 정말 좋은 제품이면은 내 경쟁업체가 내 특허를 바이패스해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설사 걔가 바이패스를 하려는 과정에 내 걸 조금 침해를 했다라고 해도 그거 결국은 특허 소송을 해서 그게 몇 년 지리하게 끄는데 그 전에 보통 스타트업이 문을 닫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특허로 내가 뭘 지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요. 예. 트랜스링크에서 보고 있는 유망 분야 그런 스타트업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펀드는 한 80%는 한국에 투자하고 20% 정도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또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저희 파트너 펀드가 트랜스링크 캐피탈이라고 거기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10년 된 펀드인데요. 거기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저희 한국에 있는 펀드, 그러니까 저는 한국 펀드랑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는 안 하는데 한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 섹터에만 투자하기에는 한국이 그 토양이 그렇게 깊고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VC는 미국의 VC들보다는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 섹터에 대한 거는 좀 오퍼튜니스틱하게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펀드는 저희 펀드가 3년 됐는데 만든 지가 지금 한 전체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는 한 90 밀리언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90 밀리언이 그렇게 작은 펀드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래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조금 글로벌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글로벌하다라는 거를 좀 정의를 조금 저는 다르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거는 옛날 하드웨어 시절의 글로벌리제이션이고요. 저는 꼭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꼭 그런 식으로 돼야 글로벌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오히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든 일하는 방식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돼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회사가 지금은 당장 한국에서만 돈을 벌고 있어도 나중에 확장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한국의 굉장히 고유한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아무리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도 글로벌리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트랜스링크에서 역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도 했고 창업도 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여기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를 좀 많이 봤어요. 그건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많이 제 손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국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익혀서 좀 더 글로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뭐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창조경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정부나 기관의 돈들이 뭐 탑스 같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한 뭐 긍정적, 부정적 아니면 좀 독특한 모습이나 네. 한국 벤처캐피탈 투자나 스타트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죠. 자금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올해는 더 커지고요. 내년도 커질까, 아마 당분간 많이 커질 건데, 뭐 저는 사실 이렇게 한국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이게 맞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기업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면 많은 회사가 창업이 될 거고 그럼 그 돈이 생겨 어쨌든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푼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본시장은 갑자기 키우진 못하잖아요. 그 미국은 벤처 캐피탈의 리퀴디티 이벤트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엑시트하는 이벤트가 역대로 IPO가 M&A를 넘어선 적이 거의 닷컴 버블 때 한번 뭐 반반 비슷하게 됐을까요? 그때 말고는 넘어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70, 80%, 많게는 90%가 보통 회사가 인수돼서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코스닥 IPO 외에 엑시트이 되게 없어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리멤버 같이 독보적인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명함 관리 앱 이런 것도 그걸 네이버가 인수했죠. 네이버가 인수했는데 500억이 안 되게 인수를 했을 거예요. 김기사인가요? 그 카카오가 인수한 거 네이버. 그것도 아마 500억이 안 돼. 500억쯤 됐나요? 600억이요? 아, 그럼 그건 좀 넣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웨이즈라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구글이 그 오래전에 1빌리언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지금 스타트업 애퀴지션 시장은 한 200억 넘는 딜이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VC 펀딩 하는 시장 자체는 200억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국 VC들만으로도요. 그런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A 시장은 한국 VC한테는 이렇게 좀 바이어블한 엑싯 시장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을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코스닥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나름의 정해진 자본시장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체 규모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막 2배, 3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회수하는 시장은 어느 정도 실링이 정해져서 이게 갑자기 확 크지 않는데 자금이 막 늘어나서 이제 자금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게 일단 투자를 받을 퀄리티가 안 되는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투자를 받을 퀄리티는 되는데 받는데 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니네 돈 아니면 저기도 돈 있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데 그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것만큼 자본시장이 엑시트에서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투자 자금이 손해를 보겠죠. 결국 그건 그냥 자본주의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니까요.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한국 코스닥 말고 네. 동남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이 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IPO로 그쪽에. 네, 그렇습니까? 예.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회사나 벤처 캐피탈의 어떤 면이 또 그런 거가 요새 늘어나는 추세하고 관계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게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한국에서 돈을 다 버는데 말레이시아 시장에 뭐 예를 들면 상장을 한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좀 왜 그래야 돼?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회사의 밸류를 그쪽 투자자들이 더 느끼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뭐 그쪽에 상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하는 데서 상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예. 아까 전에 그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설명하시면서 이게 미국의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인지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일하시는 회사는 그러면 미국의 그 방식에 따라서 하시는 일단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 상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법상 주식의 클래스별로 회수 우선 순위를 두는 거를 안 됩니다. 그 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투자자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질문이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그러면 그 법이 그렇게 다른 게 뭔가 스타트업이 펀딩을 받는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주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회사가 뭐 예를 들면 IPO를 갔을 때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작은 업사이드 게인이 작은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자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지분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이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를 잘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시리즈 C가 펀딩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저기에 거기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면 500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코스닥의 평균 그 비슷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600억이에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리스트 지금 500억 밸류에 내가 들어가서 600억에 회수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저걸 안 되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가 있으면 어느 정도 500억 밸류가 돼서 이거는 아무리 못 팔아도 100억에는 팔리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억까지만 넣으면은 그거는 회사를 그냥 매각을 해도 내가 100억은 그냥 원금은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스테이지에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가 없는 게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또는 레이트 스테이지 안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건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레이트 스테이지 돈이 그렇게 그 코스닥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그 돈을 늘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 라운드를 안 하고 코스닥에 가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죠. 코스닥을 가든 뭐 나스닥을 가든 거래소를 한국 그 증권거래소를 가든 코스피죠. 코스피를 가든 간에 이 상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자금 조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주한테 리퀴디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수 유동성이 생기는 것뿐이지 그 상장하는 것 자체는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희 씨의 그 비전 펀드 같은 거는 웬만하면 상장하면은 그 퍼블릭 마켓에서의 여러 가지 그 기준 맞추고 그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회사가 과감하게 위험을 못 지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최대한 오래 비상장으로 남아서 기업 가치를 계속 올리는 데만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손정희 씨 펀드의 이제 기본 철학인 거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는 반대죠. 이게 어차피 내가 뭐 회수 우선권도 없고 코스닥 시장도 이렇고 그럼 내가 뭐하러 레이트 스테이지를 해? 그냥 나는 여기는 안 하니까 니네가 가서 그냥 퍼블릭 마켓에서 자금 조달하고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레이트 스테이지가 잘 안 돼서 큰 자금 펀딩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큰 펀딩은 레이터 스테이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터 스테이지에 그런 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런 부분이 좀 그 밸류에이션 높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참가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지만 한국 백그라운드나 뭐 그런 것들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스타트업을 뭐 창업을 해서 펀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대표님 같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펀딩이 사실 이게 어베이러빌리티가 같다라고 가정하는 게 사실은 비현실적인 가정일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미국 펀딩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라도 미국 펀딩에 더 집중을 하고 웬만하면 그걸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실지 네. 아니면 조금 용이성 면에서 더 접근성 면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한국 펀딩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 렌시 그것도 참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천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사실 2세로 우리 자식들처럼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걔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체가 미국인인 거잖아요. 미국인인데 아시안 그 루트가 있는 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뭐 아예 대학교 졸업하고 온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33살에 왔으니까요. 그런 그냥 이민 1세대 내지는 1.5세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한국의 어떤 그게 더 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쭉 교육받고 자라지 않으면은 인맥을 형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을 하더라도요.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나오고
삼성에서 일했고 KTB에서 일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어차피 좁은 나라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만나요. 이게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가서 펀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사실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거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 펀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이 시장 규모에 맞게 내가 사업 계획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과 약간 이렇게 단거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시장에 맞는 마라톤 뛰는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한국이랑 미국이 다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1빌리언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구조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국 법인으로 만들고 미국 투자자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또 그 시스템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좀 덜 합리적이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덜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시장에서 기회를 봐서 창업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펀딩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굉장히 많은 한국 그 창업자들이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가게 되는데, 한국의 많은 재원들이 아직도 한국의 벤처캐피탈 펀드의 상당 부분이 그 정부에서 앵커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이제 모태펀드니 뭐 이런 데서 이게 들어간 게 많아서,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해외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게 좀 어디 있고, VC들도 그렇게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나한테 투자해 줄 수 있는 돈 규모 자체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국을 잘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이제 뭐 실리콘밸리랑 여기 시애틀 에리어는 대충 뭐 같은 동네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는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냥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서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한인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데 펀딩을 한국에 하러 가면은 여기서도 서자인데 한국에 가도 서자인 약간 이런 굉장히 서러운 그런. 제가 사실 세마 트랜스링크랑 일하게 된 데는 그게 좀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벤처캐피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가서 하면 뭐 괜찮은데 좀 미국에서 리드 인베스터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할게요. 근데 미국에서 리드 인베스터가 잡히면 사실 나머지 채우는 걸 여기서 모으지 한국에 내가 가서 굳이, 왜냐면 그 보드 미팅을 할 때도 그게 헷갈리거든요. 한국 투자자가 있으면 또 영어도 또 그렇게 다 유창한 사람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것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괴롭고 서럽고 그랬어요. 야, 이게 여기서도 내가 학교 안 나왔다고 좀 차별을 받는데 또 한국에 가도 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링크를 지금 하면서 한 게, 제가 앞으로 제가 원래 1월에 오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다리 부상으로 이제 못 왔다가 오늘 오게 된 건데, 제가 앞으로는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시애틀도 오려고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1세대 한인 창업자로서의 어려움을 제가 다 겪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결국 태평양 양쪽에 서로 이해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시애틀에 와서 한국 벤처캐피탈과 미국 벤처캐피탈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 때마다 이렇게 모임 가져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실 거고요. 제가 또 6월에도 또 한국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하는 그 생태계 컨퍼런스에 가서 또 발표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저는 제 미션은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스피치 요청이 오면 거의 다 제가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굉장히 행동 빠른데, 문제는 모르는 게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이 미국의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하거든요. 알아야 행동에 옮기니까, 저는 그러면 이거를 양쪽의 이 이해를 계속 높이는 데다가 앞으로 제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제 미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그래도
일단 구글, 페이스북, 뭐 애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계시다 가면은 뭐 저보다는 훨씬 VC들이 반기면서 만나줄 겁니다. 그 한국에서. 그래서 그건 일단 조금 프리미엄 가지신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창업을 하셔서 한국을 안 가시면은 안 돼요. 일단 저희한테 먼저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시애틀에 오겠습니까? 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창업을 하시면 뭐 이렇게 자주 와서 얼굴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라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창업도 했었고 투자도 하고 있고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드리는 조언 같은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나머지는 또 네트워크 받아. 몇 년 전에 스타트업 같이 도움을 줘서 제2의 출장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상당히 플랫폼적인 걸 가져가고 싶은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그쪽으로만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언제 투자를 받아야 할 것이냐. 네네. 그래서 저는 플랜을 짜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리텐션 정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해서 뭐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투자를 받으러 오는 그런 뭐 하기 전이든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이든 가져왔을 때 그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선호가 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냐면 그 아이템 자체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것 같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걸 이렇게 컨슈머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쪽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플랫폼 비즈니스 뭐 이렇게 책도 한국에서 쓰고 뭐 그러던데 저는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적인 성격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 기획을 해서 플랫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미국의 컨텐츠 파워하우스는 전통적으로 HBO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프라노스도 거기서 나왔고 게임 오브 드론스도 거기서 나왔죠. 넷플릭스는 원래는 이게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HBO는 여전히 컨텐츠 파워하우스지만 얘네도 이제 온라인 서브스크립션도 받는데 넷플릭스는 사실 지금 HBO와 거의 맞먹는 레벨의 그 하이 퀄리티 컨텐츠를 많이 가진 이게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에 다니는 친구 얘기로는 리드 헤이스팅스한테 물어보면 우린 컨텐츠 컴퍼니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플랫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저는 뭐랄까 좀 사후에 경제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 해석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굉장히 럭셔리한 얘기고 일단은 사용자가 많이 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아이디어가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될 것 같냐 안 될 거냐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처음 그렇게 많은 VC들한테 리젝트를 당한 게 그 컨셉이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컨셉이잖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이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큰 회사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VC는 최소한 그런 겸허함은 갖고 있어요. 이게 내 눈에는 아닐 것 같은데 결국 결정은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아닐 것 같은 것도 투자하고 될 것 같은 것도 투자하고 이런 뭐 오는 사람마다 다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항상 모든 딜을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구글 플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때만 해도 제가 페이스북이 뒷단에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크랩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페이스북 광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여기 페이스북에 계신 분 계신가요? 다행히 이 동네 없으시군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좀 과소평가를 했죠 페이스북. 근데 구글 플러스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써보고 그 UI를 한 이틀 동안 저희 엔지니어들이랑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게 페이스북의 모든 단점을 다 극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게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40대 그 눈으로 소셜미디어를 판단하면 내 눈에 좋은 제품은 망하는구나라는 교훈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얻었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저는 자기가 못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사진도 별로 열심히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앱 같은 거는 제가 보고 좋고 뭐 이걸 판단을 하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겸허함을 갖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VC들이. 내 눈에 아니면은 내가 너무 엉터리인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것들이 내 눈에 안 좋은 것 같아서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구글 플러스처럼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